네, 이번 시간은 보험을 활용한 보장설계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험의 이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험을 활용한 기본적인 인생의 2대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한 위험관리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을 활용한 인생의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설계 전략 4가지 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인 보험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을 활용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요즘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도 컨설팅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자산관리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보험 설계라고 했다면 요즘은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 고객의 목적에 맞는 보험 컨설팅이라는 이런 그 확대된 영역으로 우리가 영업권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보험 컨설팅 영역이라는 주제로 생명보험, 직원 복리후생, 그 다음에 재산보장, 기타 보장으로 각각의 컨설팅 영역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통한 어떤 사망보장 특약, 또한 연금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후준비 특약, 또한 변액보험을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단체 상해를 통해서 단체의 어떤 재해보상을 하는 이런 생명보험의 어떤 보장 컨설팅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 쪽으로는 단체 상해, 퇴직연금, 또한 해외체류, 단기여행, 연금저축을 통해서 직원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도모할 수 있는 보장 설계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장으로는 장기재물, 일반화재, 동산종합, 재산종합, 패키지 이런 그 손해보험을 통해서 재산보장을 활용하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장으로 화재배상이라든지 시설 소유자, 전문가 배상, 생산물 배상, 건설우상 등 어떤 특수 분야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또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100세 시대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위험이 없이 우리가 생로병사를 잘 마치고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갑작스럽게 닥치는 보험의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거기에 맞는 것을 미리 설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 컨설팅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에 의해서 배웠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내가 살아서 사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유지해야 될 어떤 라이프 이벤트, 또한 내가 늙었을 때 내가 그 소득이 끊어져서 늙었을 때 나의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어떤 내 효율적인 질병 치료 비용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따른 보장을 하는 거라든지, 또한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유족의 또 생활자금이라든지 본인의 장례비라든지 긴급 예비자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로병사라는 우리가 일생의 리스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생로병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늙는 사람도 있고 늙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가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의 모든 분야의 순서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생명보험회사에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언젠가 사망하게 됐을 때 생로병사를 언제든지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살아있을 때는 유니버설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추가납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투자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노후에 내가 갑작스럽게 그 소득이 끊어져서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사망보장을 이것을 연금전환 특약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 기능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에 걸리실 때는 보험료 납입 면제라든지 어떤 질병 특약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기능에
부합되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 전부터 외자계를 중심으로 해서 종신보험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종신보험이 물론 판매량도 워낙 많아진 것도 있지만 종신보험을 우리가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한다든지 연금으로 이렇게 호도에서 판매하는 일부 재무설계사들이 어떤 잘못된 판매 관행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멀티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어떤 보장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모든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완벽하게는 해칭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신보험의 어떤 장점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고액의 자산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때 자기 그 상속재산의 50%까지 어떤 고율과세가 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본인의 어떤 종신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이전함으로써, 아니면 또 본인이 미리 자녀에게 넘겨준 그 자산을 통해서 본인이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자산 이전의 그런 기능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살아있을 때는 어떤 생존보장과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 기능도 있고, 또 상속인의 어떤 고유자산으로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자영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빚을 지고 넘겼을 때 이 상속인들에게 이 사망보험금의 고유의 자산이 됨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됨으로써 상속인들의 어떤 유족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들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가 종신보험에 대한 어떤 불안전 판매 비율이 약 50%가 넘고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보험권에 떠나 있지만 종신보험의 원래 좋은 기능은 우리가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재무설계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K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나쁜 개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 개도 우리가 주인이 잘못 방치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어떤 그 효율적인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 전문 훈련관을 통해서 개가 굉장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좋은 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우리가 좋은 기능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효율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신보험을 사람들에게 가입하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목돈을 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들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언젠가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유괴범에 납치돼 가지고 유괴범이 여러분들에게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2분 안에 이 유괴범에게 오지 않으면 너의 딸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평안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가 어떤 유고를 당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한 어떤 선물 같은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 되겠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지금은 조금 약간 좀 퇴색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자기 어떤 그 연봉의 5배 정도, 만약에 연봉이라면 5억 정도의 어떤 사망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또 어떤 보험의 어떤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많고 최근에 어떤 가계의 어떤 부담도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연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가입을 해서 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 4개의 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신보험, 연금보험, 기타 또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의 효율적 활용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76세의 여성 임대사업자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들이 43살 자영업이고 손자가 지금 8살짜리가 있는데 이분이 월 임대료 수입이 약 3,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소득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서 김부자 고객이 원래 자신의 자산도 많은데 본인이 또 이제 본인도 76세다 보니까 언젠가 사망하게 되면 자기 아들 43살에 있는 아들이 또 고액의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고액의 상속세를 우리 아들이 낼 바에는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다이렉트로 재산을 넘겨서 좀 상속세를 절세해보자고는 이런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험가입 시였던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또 손주에게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김부자국이 아까 76세의 이분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주가 어떻게 그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기간이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세법의 흐름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보험의 흐름을 아시는 분은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금융자산을 손주에게 넘겼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겼다가 다시 손주한테 가는 거하고 아예 손주에게 다이렉트로 넘겼을 때 얼마나 절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초종신보험을 계약을 할 때 계약자는 우리가 이제 김부자, 할머니죠. 할머니가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는 아들, 수익자는 손주로 했다가 이제 손주가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은 어차피 김부자 씨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손주에게 30억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플러스 이제 이게 종신 변액보험이니까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달 보험료가 약 786만 원. 물론 지금은 아마 더 될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가 약 한 10억 정도, 9억 5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 김부자 씨가 사망을 하기 전에 김부자 씨가 유언을 통해서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자를 손주로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수익자도 그대로 손주로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돈은 다 냈지만 이게 손주에게 넘어가게 돼서 사망보험금이 손주의 재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상속세는 우리가 총 상속재산은 뭘로 인정되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할머니가 냈던 보험료 9억 4,420만 원만 잡히는 거죠. 9억 4,32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손주에게 우리가 그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해서 손주에게 넘게 되면 최대 1.3배 30% 할증이 되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약 5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9,500만 원을 손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는 연대납부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라도 낼 수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인 아들이 대신 자기 아들의 상속세를 내주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언젠가 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손주에게 사망보험금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망하면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손주로 넘기겠다는 유언이 있어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언은 크게 5가지가 있죠. 자필증서, 공정증서, 우리가 녹음증서, 비밀증서, 부수증서. 이 5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언의 형식에 맞게 내가 사망하게 되면은 계약자, 김부자로 되어 있는 계약자를 내 손주로 넘기겠다는 이 유언만 있으면 이 계약이 나중에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손주에게 넘어가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효율적 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 원래 이제
할머니가 냈던 것이 약 9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언젠가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들이 만약에 이걸 바로 이 계약을 받는다면 이때 되는 세금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손주가 내야 될 상속세가 또 실질적으로 약 한 15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들이 받아서 이걸 손주에게 넘겨서 상속을 받게 되면 합계 내야 될 세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총 세금이 약 한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할머니가 바로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서 바로 넘기게 되면은 실제 내야 될 세금은 약 6억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들한테 갔다가 손주에게 가서 이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약 19억이 되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할머니로부터 손주에게 넘기도록 하면은 세금이 약 6억 정도 되니까 이 차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한 13억 2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되니까 정말로 굉장히 효율적인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계약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플랜을 하시면 우리가 또 고액의 자산가들은 언젠가 본인이 돌아가시고 또 나서 자기 어떤 자녀가 또 사망했을 때 그 손주들이 부담하는 세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 어떤 수익자,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내느냐, 면세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원래 할머니였지만 그 보험료에 대한 계약자를 손주로 바꿈으로써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아들이 다 납부함으로써 이 재산을 그대로 합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우리가 손주의 상속재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자산 이전을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설계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홍땡땡이라는 53세 어떤 유치원 원장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으로는 배우자로서 58세의 똑같이 유치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셨는데 이 남편인 58세인 이 유치원 원장께서 땡땡생명에 약 10억 정도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억 정도를 가입하려면 사전에 어떤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종합검진 받기 전날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면서 이분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슬하에 따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큰딸은 26살인데 이 큰딸에게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강남에 있는 상가를 월 임대료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가를 사전 증여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공시지가로 45억 정도 돼 있었고 또 배우자인 홍 원장 앞으로 약 25억 정도의 공시지가의 어떤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하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어떤 부담을 절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이 홍 원장이 사망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센터를 찾아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배우자가 조기 사망에 대비한 어떨까 이 노 원장이죠. 이분이 조기 사망에 대비한 효율적 자산 이전 방안과 그 다음에 이 홍 원장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세금을 부담을 줄이면서 넘길 수가 없겠느냐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상담을 했을 때 홍 원장의 재산이 25억이었는데 이분의 재산이 매년 3%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분이 50대 초반이니까 약 40년 정도 생존한다고 보게 되면 이분의 재산이 지금은 25억이지만
사망 시점에서는 약 82억 정도로 재산이 한 3배 반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세가 3억 2,400이지만 실질적으로 40년 뒤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가 약 29억. 그러니까 재산은 3배 반이 늘어나게 되는데 상속세는 약 한 9배 정도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재산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이분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플랜을 어떻게 들었냐면 계약자를 큰딸,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엄마, 그 다음에 수익자를 큰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실제 누가 내겠느냐? 바로 큰딸이 내겠다. 큰딸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큰딸에게 이미 넘겨져 있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임대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큰딸이 실제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속 플랜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어떤 현금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이 과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세법에 보시면 증여받은 현금 원본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보험 차익을 증여로 모아서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질소득, 본인이 실질 어떤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사업소득을 통해서 확보된 돈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금 설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48세 여전 중견기업에 17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월 수입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우자는 프리랜서로서 지금 한 달에 월 수입이 150만 원, 그러니까 부부가 한 750만 원, 연 한 9천만 원 정도 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가 아파트를 그 당시 6억짜리 고유하고 있었고 자녀는 중고생이었던 고등학생까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약 한 60세 정도의 정년퇴직한 예정인데 본인이 한 90세 정도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비보다는 적지만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올라갈 것이고 투자 수익률은 4%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에게 내가 효율적인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한다면 뭐 연금보험이 좋은지 펀드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봤었고 두 번째는 현재 본인들이 한 10여 년 전에 가입하고 있던 확정형 연금보험이 있는데 그게 확정금리 7.5%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좋은지 아니면 이걸 계속 어떤 새로운 걸 가는 게 좋은지 물어봤었고 세 번째 본인들이 연금을 탈 때 나중에 종신형으로 타는 게 좋은지 확정형으로 타는지 이런 세 가지를 물어봤던 연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에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고정소득을 확보를 내가 월 100만 원 정도 있다면 만약에 내가 외식을 8,000원씩 한다면 125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월 1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부부가 만약에 병원을 한 번 갈 때마다 4만 원씩 있다면 한 달에 25회를 갈 수 있을 만큼 100원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는 1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노후에는 이 100만 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전 100만 원의 어떤 이자를 받으려면 우리가 금리가 1.5% 정도일 때는 은행에 9억 정도를 넣어놔야 되니까 만약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7억을 넣어야 될 만큼 월 100만 원의 노후 자금은 굉장히 큰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의 고정소득의 힘은 크다. 결국은 우리가 9억, 27억 이런 돈은 마련할 수 없지만 미리 우리가 캐시플로우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은퇴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금에는 우리가 세제적 기업과 세제 비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제적 기업,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은 세금 혜택을 보는 세제적 기업을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연금보험,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입하는 걸 연금신탁, 또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걸 연금펀드라고 하는데
연금의 종류에는 우리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거, 수익성을 높이는 거, 절세 효과 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세제적 격은 어차피 절세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성도 고려하면서 종신으로 받고 싶은데 그런 상품 없죠. 그러면 내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으면서 절세 효과를 한다면 보험 상품, 그 다음에 내가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절세 효과를 한다면 연금 펀드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정금리 상품 7.5%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확정금리 상품 7.5%짜리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서둘 때 그때는 시중금리가 약 12%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험에 거의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1.5%인데 아직도 보험사에서는 확정금리 1.5보다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지금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높은 상품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2021년도에 확정금리 7.5% 상품이 만약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전부 다 지금 추가로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0년 전에는 아무도 가입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에 최저보증금리 5%짜리 상품이 지금 현재 모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상품도 앞으로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최저보증금리 상품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가입을 해두는 것이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랜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연금은 종신으로 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종신이 유리한 건 아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평균 수명 이런 걸 고려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30세 남성이 보험료 30만원씩 10년 납으로 60세 연금 개시로 해서 어떤 K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종신형으로 가입한다면 60세 이후 연간 232만원씩 밖에 수령을 못하지만 30년 확정으로 명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연간 252만원을 받기 때문에 종신형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간 동안 더 오래 살면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죽으면 10년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형이라는 것은 사망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종신토록 보장을 하기 때문에 꼭 종신형이 유리한지 확정형이 유리한지는 그때의 내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황별 보장 플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45세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가정주부이고 가족으로는 아들이 18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60세 정년 퇴직 예정인데 1억의 어떤 사망보장의 플랜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6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우리 가족한테 생활자금 1억 정도 나오길 희망하는데 이분은 현재 굉장히 건강하지만 가족들이 보통 60대 이후에 암 유전력이 있어갖고 본인이 좀 오래오래 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기보험이라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과 종신보험을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뭘 권유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현재 이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을 얼마짜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물어봐서 제안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기보험은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정기보험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는 평균정기보험, 그 다음에 본인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금이 줄어드는 체감정기보험, 오히려 기간이 지나갈수록 드러난 체증정기보험인데 대부분 판매하는 상품은 평균정기보험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언젠가 사망하면 일정한 보험금이 나오고 투자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그러니까 해약환급이 사망보험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종신보험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60세 이후에 어떤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좀 더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이분이 60세 이후에 사망을 만약에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 이때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60세 이후에 우리가 유지를 안 하고 이분이 납부한 돈으로 우리가 특약으로 대체납입보험료만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70세, 75세에 이
나중에 그 대체보험료가 해약환급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이분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으로 딱 60세까지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종신보험으로 VUL로 해서 특약을 통해서 대체납입 보험료를 통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어떤 재무설계사들의 제안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화재보험은 우리가 전부보험과 일부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전부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보험 지금 그 집이 5억짜리니까 5억을 다 가입을 하는 것이 말합니다. 5억을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분이 만약에 불이 나서 5천만 원의 손해보면 5천만 원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불난 만큼 100% 보장받는. 우리가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실손보상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 손해된 만큼을 보상받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얼마짜리 가입할 건가는 실제 수리비 나온 만큼 보상받는 거죠. 이런 전부보험이 있는가 하면 화재보험은 우리가 이제 워낙 주택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반만 가입하겠다. 40%만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집은 5억짜리인데 2억 원만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40%만 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될 때 40%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재보험에는 코인슈어런스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아마 그 보험사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자기 보험가액에 80%만 적용해서 하게 되면 원래는 이분이 40%를 가입했지만 50% 가입한 걸로 인정해서 5천만 원의 반인 2,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플랜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재물의 어떤 손해도 보장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사례, 물론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10분, 15분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주어진 우리가 유튜브로 제공되는 어떤 시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제가 여러 사례를, 약 4가지 사례를 하나에 한 5분에서 6분씩 소개를 하다 보니까 보험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장담은 아닙니다. 이런 플랜을 통해서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이벤트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고객의 절세와 고객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 플랜을 재무설계사가 마치 식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듯이 그런 효율적 플랜을 할 수 있는 4가지 사례를 소개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